청룡회를 빛낼 K방산의 대표주자. 오늘 뭐 이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근이죠. 네,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명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너무나도 이제는 친숙해졌습니다. 네. 맨날 봐도 반갑습니다. 예. 네. 파츠라고 하나요? 달린 거 하나하나 그냥 다 자랑거리예요. 작년 12월 8일이었죠. AS21 레드백이 K방산 효자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레드백이 호주군 현대화 사업인 랜드 400 3단계 보병 전투 차량 공급 본 계약을 체결했죠. 2004년 당연히 청룡회를 빛낼 대한민국 무기 3대장 레드백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주 정부가 2018년 8월 입찰 제한 요청을 공포한 지 무려 5년 만에 이뤄낸 결실인데요. 그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고군분투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늘 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는 마지막 상대는 정말 그 초정 보스 독일 아니었습니까? 네.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겠어요. 맞습니다. 독일 2차 대전 때 1940년대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나라 아니에요? 뭐 그 유명한 티거라든지 뭐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죠? 소달구지 끌던 시절에 예,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장갑차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실은 어려운 게임이었고 실제로 호주에서 전개되는 양상도 사실은 비관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공식적으로는 뭐 할만하다고 했지만 내면적으로는 거의 뭐 안 좋은 쪽으로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던 터였기 때문에 거의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럼 왜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냐? 우선 그 참가했던 업체를 한번 따져보시면 조금 이제 와닿으실 수 있는데 우선은 경쟁했던 데가 세계 굴지 방산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넘사벽이었던 독일 라인메탈사, 거기 이제 KF-41 링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BAE 시스템스의 CV90 이것도 유명한 보병 전투 장갑차예요.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맥스의 이제 AJAX라는 것 등과 이제 경쟁을 해서 2019년 9월에 링스와 최종 후보에 이제 올랐던 건데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국방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한 2023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순위를 보면 영국의 BAE 시스템스가 7위, 그다음에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6위, 그리고 독일 라인메탈사가 16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화가 그보다 좀 떨어지는 26위.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엔 참고로 라인메탈이 29위, 하나가 30위였어요. 그러니까 한 등 차이였는데 2023은 오히려 조금 벌어진 라인메탈과 하나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화가 그 어려운 상대들을 제치고 성공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오,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나아가서 우리 방산, 넓게는 우리 산업의 이제 미래 먹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만 보면 아주 큰 건 아니에요. 총 한 3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인데 그 사업 내용을 좀 보면 호주군이 옛날 6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그 유명한 M113 장갑차를 도입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일단 129대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달러로는 24억 달러 그리고 하나로는 3조 1,649억 원 이제 규모인데 이 3조만 따져보면 2022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체 매출이 6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 3조 1천억 원짜리 사업이지만 한 해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죠. 여러 해 나눠서 이제 집행은 되지만 어떤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도전, 누가 보면 또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만큼의 정말 어렵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근데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아직 좀 준비하는 단계면 큰 외국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뭐 컨소시엄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로 가서 막 성공률 높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갔어요. 원래는 좀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아, 그래요? 네, 당시에 하나가 이제 좀 글로벌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사업 수주를 좀 꾀했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 나왔던 영국의 BAE 시스템즈나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의 그리고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 독일 라인메탈 이런 방산 업체들이 모여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가 라인메탈 쪽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막판에 붙었던 그 두 회사가 같이 그렇죠. 할 뻔도 했군요. 네. 근데 라인메탈이 이제 고맙지만은 뭐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한 거죠. 네, 고맙지만 고맙다. 맞아. 굿럭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이것도 라인메탈 입장에선 그럴 수가 있었던 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라인메탈사는 설립이 1889년입니다. 1800여? 이미 그 130년이 넘은 그런.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었던. 그때도 이미 한 50년 됐네, 역사가. 그렇죠. 예. 그랬던 회사고 그 하나의 경우에는 뭐 어쨌든 1977년에 이제 방산을 시작을 했으니까 뭐 차이가 많이 나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인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번 도전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하나의 국제적 인지도가 낮았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하나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덜 알려진 데다가 또 영어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를 또 중국의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제품 만드는 화웨이하고 또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한계를 다 딛고 이제 하나가 사실은 뭐 레드백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좀 세계 방산업계에서 좀 초신성으로 치고 올라오고 화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에서 26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가 사실 라인메탈하고는 벌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라인메탈을 좀 넘어서는 그런 미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죠. 라인메탈사 그러니까 강철사 아닙니까? 근데 좀 배도 아플 것 같고 하여튼 뭐 후회도 할 것 같고 뭐 여러 뭐 그런데 뭐 할 수 없죠. 본인들이 고맙다, 잘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정말 대단한 도전이긴 도전이었네요. 그렇죠. 2018년 8월에 호주 정부가 이제 입찰 제한 요청을 공표를 했고 그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수주에 뛰어들었고요. 2018년에 호주에서 열렸던 그 방산 전시회 랜드포스에 프로토타입으로 처음 이제 참가를 하게 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로토타입이 실물이 있는 게 아니고 도면도 없었거든요, 이때는. 와, 이건 거의 프라 모델 수준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35분의 1 모델이니까 정확하게 프라 모델 크기입니다. 네. 딱 정확하게 그 크기고요. 이것만 가지고 가서 이제 전시회에서 이걸 보여줬고, 근데 당시에 이제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다 호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실물을 갖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배짱이었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시작은 미약했네요. 다른 경쟁 사람이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모델 하나 가지고 갔는데 성공을 해냈다니. 아무튼 그래도 저희가 무슨 딴 게 아니라 결국 성능으로 호주의 선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호주가 이 무기 수출에 있어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호주가 미국하고 최고 수준의 안보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정보 교류 면이나 이런 면에서 최고 수준의 동맹국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 도입 시 요구하는 수준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우리 K9 자주포도 사실 몇 년 전에 호주 수출 결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때도 그 호주 수출 K9이 우리 K9하고 많이 달라요. 심지어는 거의 뭐 장갑차 이상 수준의 장갑도 요구를 하고요. K9 자주포 그러니까 우리 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 한 문에 한 50억 원 한다면 호주 수출형은 뭐 100억 이상 온갖 스펙이 추가가 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를 많이 하는 이런 나라로 이제 유명하다는 거죠. 이 호주에 이제 우리가 잇따라 K9에 의해서 레드백까지 이제 수주에 성공을 하니까 여러 국가에서 우리 업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우리 업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는데, 지금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이게 이제 레드백하고 링스입니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죠. 네. 레드백의 경우는 호주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가 있어요. 그 붉은배 과부거미라는 이름이 레드백이라는 거고요. 길이는 7.7m, 폭 3.6m고 최대 시속은 65km이고요. 그다음에 승무원 3명 외에 무장 보병 8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무장으로는 이제 30mm 기관포, 그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원격 사격 통제 체제 RCWS라고 그러죠. 이거에서 운용되는 12.7mm 중기관총을 부무장으로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 메탈사의 링스는 이제 스라소니, 짐승 중에 보면 스라소니 있죠. 그거를 이제 의미하는데 최대 11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70km로 이동할 수가 있고 주포 구경은 레드백보다 좀 커요. 35mm 자동포를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7.6mm 기관총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스는 지난 2020년에 헝가리하고 2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이미 양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드백하고 링스 경쟁에서 레드백이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링스는 이미 헝가리 수출이 결정돼서 양산이 들어간 거고 레드백은 아직까지 채택된 나라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제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겼다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성능 차이는 별로 없다. 차이가 있다면 무게, 레드백은 42톤, 링스는 45톤이고요. 항속거리 면에서 레드백은 520km인데 링스는 500km. 레드백이 좀 앞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엔진 출력은 레드백이 1000마력인데 링스는 1140마력. 링스가 조금 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숫자로 보는 뭐 제호는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한쪽이 좀 앞서고 뭐 다른 쪽은 뭐 이게 좀 낮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호주 육군의 성능 테스트 그 2파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레드백이랑 링스는 이때가 진짜 소위 빡셌다면서요? 호주 육군은 2019년 10월부터 2년 동안에 한국과 독일 입찰 업체로부터 각각 3대의 시제 차량을 받아서 RMA 리스크 경감 활동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호주 남동부의 빅토리아주 푸카푸니알 육군 훈련 시설에서 진행된 레드백과 링스의 화력 시연 장면입니다. 이거는 두 차량 모두 이제 30mm 주포하고 동축 및 원격 무기 스테이션 7.62mm MAG-58 기관총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300m에서 2000m 이상의 범위에서 이제 표적과 교전을 하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이거 외에도 또 야지 주행, 뭐 장애물 극복, 360도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그리고 병력 승하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가 원체 가혹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막 저러다 보니까는 궤도 무한궤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한국은 또 그런 거를 금방 고치지 않습니까? 특유의 빨리빨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가 된 단어가 된. 우리도 카센터가 많잖아요. 얼마나 잘 고치십니까 우리 분들이요. 기술자분들이. 빨리빨리 정신으로 30분 만에 궤도를 다 재정착을 하고 경쟁사보다 훨씬 신속하게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호주 언론인 또 오스트레일리안이 이 RMA 리스크 경험 활동이 끝난 직후에 2021년 10월 30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 평가 분석을 했는데 한국의 레드백이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이렇게 멋져가지고 사실 어느 쪽이 뭐 나은지 잘 구별이 안 가긴 하는데 일단 그 호주 매체가 기술적인 면에서 레드백이 낫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가격도 역시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도 훨씬 더 상대편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소위 경쟁력이 같겠죠? 네, 우리가 사실은 특히 폴란드 방산 대박의 이제 가장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가성비 아니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다 있는 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아왔는데, 근데 레드백 수출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오히려 독일께 더 우리보다 쌌다는 거예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 작년 7월에 이제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발표가 되니까 이제 라인 메탈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비상이 걸려가지고 전방위적인 로비전 하면서 이제 역전극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이 이제 막 후려쳐가지고 그냥
덤핑치네요. 레드백보다 훨씬 싸게 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생각 바꿔라.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기 로비 하면은 일단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독일, 호주는 사실은 로비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스트 법이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거기 법령 내에서 합법적인 로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아니 가격도 우리가 비쌌는데 그래 우리는 양산도 아닌데 야 이건 진짜 찐으로 이겼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 독거미 이 레드백의 필살기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언 비전이라고. 아이언 비전. 네. 평상시에는 그냥 해치 열고 이 조종수가 이렇게 앞이나 이제 좌우를 보면서 운전해도 돼요. 근데 전투 시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해치 닫고 들어가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시야도 제한되고. 이 아이언 비전은 내부에서 승무원이 360도를 다 소위 장갑을 깨뚫고 밖을 내다보듯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입니다. 장갑차 사방에 카메라를 단 거죠. 네. 카메라의 영상을 전송을 받아서 마치 승무원이 밖을 직접 내다보는 것처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러한 이제 장비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겁니다. 이스라엘 엘비사 제품인데 원래 이제 헬리콥터나 아니면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HMS라고 헬멧 마운티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 수출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HMS 기술을 응용해서 이제 아이언 비전이라는 걸 만든 거죠. 또 아이언 비전은 특히 그 시가전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데, 그러니까 시가전 할 때 주변에다가 무차별 사격을 막 하게 되면은 민간인 피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니까 막 쏴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아군도 위험할 수 있고. 근데 아이언 비전을 통해서 제공되는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화질이 좋고 풀 컬러고 뭐 옛날에 막 그런 화면이 아닙니다. 굉장히 TV 화면 같은 그런 좋은 화면이기 때문에 게다가 300m 바깥에 적 부대원까지 식별을 할 수 있을 정도래요. 해상도 장난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력을 지나치게 막 사용해서 민간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고 제압 사격, 뭐 서프레서 파이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제압 사격 쓸데없이 이제 타령 많이 쓰는 이런 제압 사격도 별로 할 필요가 없고 적을 정확히 포착한 다음에 보고 이제 정밀하게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스라소니를 누른 독거미의 첫 번째 필살기 바로 아이언 비전이고 두 번째 필살기는 뭡니까? 이것도 이제 아이언 피스트. 또 아이언. 예, 아이언 피스트. 이것도 이스라엘 LB 시스템스가 만든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거 능동 방어 시스템. 예,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A사 레이더로 포착을 한 다음에 이걸 요격을 하는 이런 아이언 피스트도 장착이 돼 있죠. 네. 링스의 APS는 뭡니까? 그건? 이제 거기에 독일 라인메탈이 또 자존심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본인들 거예요? 스트라이크 쉴드라는 APS를 이제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APS는 사실 가장 실제 실용화에서 앞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 그동안 많은 뭐 최근에 하마스와의 전쟁도 치르고 있지만 많은 실전을 쌓다 보니까 이 장병들 보호를 위해서 승무원들 보호를 위해서 이제 APS 개발을 서둘렀고요. 실제로 배치도 일찍부터 해온 이제 그러한 이제 국가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APS를 많이 개발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은 이제 가격 문제,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에 뭐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가격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들 포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실전에서 검증된 이런 장비다 보니까 또 일부 가성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뭐 미국, 독일 다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죠. 네. 최고의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도 났나 봅니다. 그리고 하마스 RPG 그 이스라엘 그 메르카바인가요? 그게 막아내는 그런 영상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그 영상이 공개돼서 네. 화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메르카바 전차가 가다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RPG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제 멀쩡하게 가잖아요. 이게 RPG가 터진 거지 탱크가 터진 게 아니죠? 네, RPG를 잡기 위한 APS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메르카바 전차에 장착되어 있는 것은 트로피라고 불리는 능동방어 이제 장치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은 이제 라파엘하고 엘타 사이에서 이제 공동
개발을 했고요. 특히 전차용으로는 제일 널리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트로피가.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화기관제 레이더, 위상 배열 레이더. 360도 커버를 하려니까. 그리고 이게 유격탄 날아오는 방향 속도를 일단 빨리 확인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유격탄을 쏴서 터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고성능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한계도 있어요. 날아오는 대전차, 포탄, 철갑탄은 요격을 못합니다. 그럼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빠르고 또 이 칼날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맞춰서 한다는 거는 어렵고, 또 하나는 방향은 360도 커버를 할 수 있지만 각도, 예를 들어 포탑 위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또는 문제죠.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는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숙제죠. 숙제고. 근데 참고로 우리 레드백이 장착된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철갑탄 등 대전차 포탄도 요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처에서 가깝게 터져서 각도를 낮춘다든지 옆으로 비껴가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조금만 튕기면 조금만 튕겨도 전차에 충격하더라도 위력은 많이 약해지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필살기도 이스라엘제, 두 번째 필살기도 이스라엘제. 뭔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협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레드백은 거의 포탑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엘비스 그 포탑을 또 이제 활용해서 사실은 국산 무기 중에 구성품 활용도가 가장 높은 무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기관 무기 중에는. 근데 이게 결국은 수출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경쟁력이 있다면 해외 제품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오 중심에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신뢰성 문제나 뭐 또 이런 이종선 중에서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주 수출을 겨냥해서 호주군의 요구에 맞춘 그런 맞춤형 이 수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언 비전, 아이언 피스트, 포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이 한국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수출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일종의 아웃소싱이죠. 아웃소싱을 하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필살기 외에 또 제3의 또 하나의 또 결정적인 한 방이 또 있다면서 우리 레드백에. 특히 시연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그 고무궤도, CRT라고 하는 고무궤도였는데, 호주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링스가 주행 테스트 도중에 궤도의 진동 문제를 꽤 드러냈다고 합니다. 링스는 이제 양쪽 궤도에 철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레드백은 캐나다의 소시사의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사용을 이제 하고 있죠. 고무 궤도는 당연히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무게를 또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가볍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30% 가까이 아낄 수가 있고, 또 소음과 진동도 70% 이상 줄일 수 있고요. 내구성도 좋아서 정비 수요도 최대 8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에 쇠바퀴를 다는 것과 고무바퀴 다는 것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그 도로 그거 나중에 그 몇 번 지나가면 그것도 수리될 거 아닙니까? 온통 비용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레드백은 링스에 비해서 주행 중 진동도 적고, 진동이 적다는 얘기는 탑재된 그 전자제품, 전자기기들 뭐 이런 것들의 고장 요인도 줄어든다. 충격에 좀 약하죠, 사실. 그렇죠. 뭐 흔들리고 이런 것들. 승차감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운전자와 탑승 병사들의 피로도도 개선이 되고, 또 연비도 개선이 되는 이런 굉장히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거죠. 그래서 호주 현지 시험 평가에서 링스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를 쇠로 된 패드를 교체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할 때마다 시간이 2, 3일씩 소요가 되고, 근데 레드백은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레드백은 기다려야 되고, 링스는 계속 수리 중이고. 이거 느낌 있다고 그러는데요. 솔직히 그러면 라인메탈이 이거 뭐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공으로 갈 걸? 그래서 이 호주의 성능 테스트가 끝난 뒤인 2021년 11월에 라인메탈의 호주 법인이 갑자기 우리도 그 레드백에 사용된 그 호주의 소시사의 고무 궤도를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아, 이건 반칙에 가깝죠. 우리가 정답 딱 내서 고무 이거 딱 이러고 고무고무 하고 있는데 무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쳐주고 고무도 따라하고. 예. 되게 절박한 느낌을 좀 받죠. 아, 그럼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렇게 그러니까요. 자존심 버리고. 예, 자존심 버리고 진짜 예. 굉장히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무 궤도를 우리가 장착을 했더니 테스트를 다시 해달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시험 기간에 잘해야죠. 시험 다 끝난 다음에 답안지 그 내용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누가 그거를 또 허락해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레드백과 링스의 승부를 가는 결정적 한 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무 궤도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고무가 전쟁의 승패까지 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의류, 신발.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무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고무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로켓이나 폭탄도 아닌 고무가 전쟁의 승패마저 가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고무는 일상은 물론 전투라는 특수 환경을 위한 의식주와 무기, 장비, 물자 등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방수, 방풍, 방진, 방음 기능에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데다가 신축성까지 좋은 재료는 현대까지도 고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모두 고무로 인해 전쟁의 승패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당시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던 영국의 해상을 봉쇄당해 물자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국이 관리하던 동남아시아에서 세계 천연고무 생산량의 90%를 차지했던 탓에 천연고무 수입은 완전히 막혀버렸죠. 이에 독일은 미국을 통해 고무를 수입하려 했지만 영국은 이를 대비해 미국의 고무 수입까지 제한합니다. 독일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의 공장들마저 올스톱 돼버렸죠. 결국 고무 입수 경로가 완전히 차단된 독일은 전쟁 물자 생산에 차질을 겪으며 제1차 세계대전 항복을 선언합니다. 앞서 뼈아픈 실수를 겪은 독일은 1933년 극기에 스티렌을 이용해 부나 S라는 합성 고무를 발명한 후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죠.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고무 수출 차단으로 큰 코 다칠 뻔했던 미국은 급히 천연고무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긁어모아도 겨우 1년 버틸 만큼의 천연고무만 비축되어 있었죠. 게다가 미국의 전체 고무 사용량 중 단 0.4%만이 합성고무여서 천연고무를 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민간의 고무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고무 비축공사를 설립해 고무의 수입과 생산, 판매 등을 정부가 통제해버리죠. 게다가 중립적 태도로 관망하던 미국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해 군소물자를 생산해야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고무의 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셔먼 전차 한 대에 500kg, 중폭격기 한 대에 830kg, 전함 한 척에는 약 1톤의 고무가 필요했죠. 그 밖에도 공장과 사무실, 가정집, 군대 설비 등의 모든 전선은 고무로 피복되어 있어 천연고무의 수요는 그야말로 하늘을 치솟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천연고무 생산지인 동남아시아를 점령해버렸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어떤 제품에서건 고무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유례없는 고무 부족 사태에 가정에서 신던 고무 장화마저 모아야 할 판.
결국 미국 정부는 전 국민적으로 고무 모으기 운동과 고무 아껴 쓰기 운동을 장려합니다. 마치 우리가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아껴 쓰고 모은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합성 고무의 생산이었습니다. 1941년 당시 미국의 합성 고무 총 생산량은 8,000톤이었는데 그마저도 타이어를 만들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미국은 합성 고무 개발 사업에 당시 돈으로 10억 달러나 투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양질의 합성 고무를 제조해내기를 요청하죠. 합성 고무 개발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상황. 미국은 크고 작은 모든 고무회사와 석유회사, 연구소, 그리고 유명 대학의 우등생들까지 합성 고무 개발 프로젝트에 총동원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가동된 지 8개월 동안 군용 물자 생산에 적합한 제품은 나오지 않았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중 개발팀은 끈질긴 연구 끝에 독일이 1933년에 개발한 합성 고무 분화 S의 합성법을 알아냅니다. 독일이 개발한 분화 S는 최상품의 천연 고무보다도 내마모성이 뛰어났습니다. 덕분에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했죠. 미국은 1942년 4월 알아낸 합성법을 토대로 한 타이어 공장에서 합성 고무 생산에 성공합니다. 미국은 이 합성 고무의 명칭을 GRS, 즉 스티렌을 이용해 정부에서 개발한 고무로 명칭을 정하고 곧장 대형 공장들에서 생산을 시작하죠. 그 결과 미국은 세계적으로 고무의 수요가 정점이었던 1944년에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세계의 천연고무 생산량의 2배인 67만 톤을 생산해냅니다. 고무 부족 사태를 해결한 미국은 폭발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해내기 시작했고 이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이어졌죠. 세계에 적수가 없는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은 자원 천연고무. 자원은 예나 지금이나 문명의 바탕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불리며 현재까지 세계는 자원 개발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방 부문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원을 확보하고 개발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무가 뭐 이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 줄 몰랐네요. 고무? 근데 현재는 뭐 고무 말고 뭐 다른 거 뭐 대체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차량 타이어, 그다음에 병사들의 전투화 장갑, 방독면, 화학보호복에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고무가 쓰이고요. 우리가 이제 영국의 자주포 사업의 K9A2가 우리가 이제 후보로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K9A2 자주포도 고무 궤도를 쓴다고 그래요. 대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다 따라하겠네, 다 따라 이제 막. 그 글로벌 표준 되겠습니다. 요 과거와는 달리 또 현대에는 뭐 석유화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합성 고무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이 쓰는데 네. 사실은 내구성에서는 아직도 천연 고무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천연 고무의 수요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많은 편인데 또 기후 변화로인데 요즘 고무나무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네, 고무가 아직까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요. 자, 이래서 방산의 핵심 소재 개발이 정말 중요한 것도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드백은 약 42톤, 링스는 45톤으로 링스가 좀 다소 무거운데요. 뭐 이건 당연히 고무궤도하고 철제 계속 말씀드리면 뭐 그게 큰 역할이겠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 차량 뭐 서스펜션 있죠? 네. 예, 현가 장치. 여기서 링스는 좌우바퀴를 이제 긴 세막대 형태로 있는 이른바 이제 토션바 장치를 썼는데 레드백은 차량 하부의 완충 장치로 앞 내장식 유기압 현수 장치, 그 영어로 ISU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ISU는 이제 토션바보다 가볍고요. 그다음에 차량 하부에 이제 공간 활용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의 적용에 따라서 확보된 여유 공간에 폭발 충격 완화 장치 등을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방어력도 강화되는 그런 또 효과를 봤다고 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5세대라고 하죠. 5세대 미래형 궤도 장갑차 레드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진짜 많은 걸 신경 쓰셨네요. 네.
근데 사실 레드백의 그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에 적용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게 되는 겁니까? 이 레드백에는 그 차량에 네. 열을 차피하는 위장막을 두를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적군이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열 추적 미사일 공격을 하더라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맞춤옷처럼 이렇게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게요. 주차장에 이렇게 오래 주차할 거면 이렇게 씌워놓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모바일 카모플리지 시스템이라고 전차용 위장막의 일종인데 기동 위장 체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 덮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게. 네네. 예. 이 레드백에 적용된 이 MCS 이거는 호주의 CBG 시스템즈가 개발한 솔라 시그마 쉴드라는 건데요. 이걸 지금 보시면 이 1이 돼 있잖아요. 1에는 지금 저게 이제 열상 위장막 장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에 이제 열상 카메라로 bom검색해 보이죠. 얘는 걸렸네요. 예. 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M1 에이브럼스 탱크예요, 둘 다. 근데 1번은 이제 적용이 안 된 상태, 2번은 MCS가 적용이 된 상태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뭐 투명 망토 수준인데 이게 원리가 뭡니까? 이게 좀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요. 네. 이 MCS는 이 4층 구조의 3차원 무광색 표면 구조로 일단 그 근적외선감 무늬라고 하는데 네.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금 여기에 낮에 본 사진은 안 나지만 낮에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 위장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네. 맨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리고 열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뭐 이런 기본적으로 모든 방식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감질위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 기파라고 하죠. 그 부분들을 흡수하거나 차단하거나 하는 기능을 함께 갖고 있고요. 그리고 1에서 100GHz 영역의 전파도 흡수를 하거나 변조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눈에도 안 보이고 열상 카메라도 안 보이고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스텔스라고 말하는 게 과장된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투명하진 않지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탐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그 이름 그대로 기동 위장 체계 한마디로 이제 입고 다니는 뭐 그런 체계이지만은 사실은 뭐 당연히 탄약 저장고나 지휘소 같은 이제 고정 시설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피탐성을 내리는 것을 넘어서 먼지 억제 그리고 포신 과열 방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수행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수천만 원 정도니까 뭐 사용할 만하죠 사실. 그렇죠. 이게 한 방 맞으면 그게 장갑차가 날아가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뭐 투자할 만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열상 위장막 이거 호주 회사라면서요. 야, 그런 것들은 꽤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호주 입장에서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참 전략을 네. 잘 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윈윈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도 보면 이 자국 방산업체에 가급적 이 일거리 물량을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 어느 뭐 정도의 차만 있을지만 그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그 레드백에 들어가는 그 부품 생산 협력사로 이 호주 현지 업체들을 대거 한화가 포함을 시켰다고 해요. 호주의 이제 방산 장관 팻 콘로이라는 분이 있는데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선정결과 이제 발표할 때 레드백을 만들면 호주 산업공급망에서 최대 600개의 직접적인 일자리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휴가 일자리가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게 이제 호주 업체들을 많이 끌어들였기 때문에 참여시키니까 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현지 산업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폭넓은 현지 공급망을 형성을 하고 또 신속한 후속 군수 지원이 가능하게 만든 것도 뭐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때에 따라서 국산화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그 현지의 업체들과 뭔가 같이 계속 콜라보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또 우리 K방산의 핵심은 로켓 배송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또 우리 한화가 큰 거 하나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폴란드 그 방산 수출 대박도 이제 사실 로켓 배송이 예. 이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레드백이 앞으로 129대가 호주군에 도입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2028년 말까지 인도가 되는데 원래 호주가 요구했던 계획 인도 시점은 2029년이에요. 그 인도 시작 시점을 기점으로 하면 거의 2년가량
앞당기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가 지난 2022년 4월에 빅토리아주 진롱시에 우리 방산기업 최초로 이제 공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공항이 이제 아발론 공항이라고 있는데 15만 제곱미터 부지의 장갑차 생산시설, 그 다음에 1.5km 길이의 주행 트랙, 시험장, 도하 성능 시험장, 사격장, R&D 센터 등이 갖춰진 하나 장갑차 생산센터, H-ACE라고 그러는데 한화 아머드 비콜 센터 오브 엑셀런스 이하건데 올해 완공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이제 K9 자주포 우리 수출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츠맨 에이스9하고 탄약 운반 장갑차 에이스10 이 여기서 이제 생산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레드백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이번에 선정이 됨으로써 이 공장에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이 공장에 있는 현지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2022년 3월에 그 진롱시가 그러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어디냐면 창원시에 있어요. 네. 진롱시하고 창원시하고 도시 우호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그래. 우리가 이제 꼼꼼하네요. 우리 이제 자매 결혼했는데 또 도시끼리 뭐 이제 그런 이제 관계. 진롱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24년에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완공식 때 저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롱시에? 그래서 참고로 창원시와 함께 작년에 저희 본 게임이 사상 처음으로 홍본 사상 처음으로 우리 폴란드 방산 전시에 MSPO 현장 촬영도 현장 녹화도 했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진롱시가 딱인데요. 이거 뭐 누가 봐도 진롱시네. 창원과 함께 본 게임이 아니면 누가 가랴. 저희가 또 창원시와 또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창원 특례시 아닙니까? 저희 본 게임과 함께 진롱시 한번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진롱시하고 또 진롱시 많은 쉽게 얘기하면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제 이런 공을 들이는 배경 중 하나는 이번 장갑차 사업도 아까 129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호주군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앞으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내다보고 사실은 또 투자를 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건데 2020년대 후반에 2차 자주포 도입, 그다음에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츠맨 에이스9, 그다음에 에이스10도 이제 수출하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 이제 2차 사업을 또 이제 기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지 생산센터 H-ACE가 그 우리 방산물자 수급의 2차 공급망 역할을 할 뿐더러 플러스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국가, 파이브 아이즈의 사이즈의 국가로 우리 방산 수출하는 데 있어서 교도부 역할을 할 수 있다. K21의 수출 가능성 점쳐주고 있다고. 이거 완전히 대박 중에 대박인데요. 사업 규모가 4조 원이 되고 혹시라도 러시아가 다음 목표로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K21로 개량형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부분들이 개량된답니까? 장갑을 좀 더 들을 수 있게. 아이언 피스트, 비활성 반응 장갑, 아이언 비전, 능동 방어 장치 탑재도 계획이 돼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적용돼야 여기서도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치비아가 보면 아직까지 전차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갑차가 화력이 좀 강한 걸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탄약 적재량도 증대가 되고 또 회전식 약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 호주에 이렇게 수출할 정도로 인정받은 건데 우리는 도입 안 합니까? 비싸서요. 소위 한국형 레드백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도입을 하자.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냐? 2000년대는 돼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2000년까지 한국형 레드백 시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당겨지는 거죠. 그 경우에는 뭐 내년이니까요, 사실.